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 비대위원장 지명에 나설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로들 모임이죠. 상임고문단 역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나서야 할 때로 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모였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수의 원로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다만 일부 원로들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 장관에게 다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선거를 지휘한다면 좋겠다는 얘기했고, 전날 사실상 정치 입문을 선언했던 한 장관은 이틀째 국회를 찾았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의견 수렴을 끝냈다며 마지막 판단 과정에 들어갔음을 내비쳤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차기 사령탑으로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여당 원로들 한동훈 비대위에 힘 실어줬다. 이순신처럼 배 12척만 남은 지금 국민의힘 이제 맡겨보자. 자, 원로 정치인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마치 1597년에 그때 명랑해전 때 12척의 배와 맞섰던 일본 수군과 맞섰던 이순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리고 상대가 뭐 외구는 아니죠. 같은 대한민국 정당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지금의 위기 상황을 달랑 12척 배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명랑해전에서 이순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 뒤에 얼마나 잘 싸우는 장수가 됐다 한들 임진왜란의 판도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서지 않으면 총선 끝난 다음에 나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한 장관 스스로도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막 거침없이 던졌던 발언을 어제는요. 조금 아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길이 통하는 길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자, 평소에는 기자들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했었잖아요. 한 10분 정도 막 브리핑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말을 많이 했다며 상당히 아끼는 모습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동안 쭉 취재해온 법조팀의 양은경 기자.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정말 사실 저런 모습의 한동훈 장관은 저도 처음 보다 싶을 정도로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라고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발언들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저렇게 말없은 표로 처리된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질문하면 뭐든지 답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거침없고 당당하게 또 특히나 이제 좀 이게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게 정말 눈에 톡톡 들어오는 말들을 뽑아내서 그 말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되는 게 거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이고 이제 겨우 한 얘기가 이제 제가 좀 마음이 독해져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부담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이 비대위원장직이 사실상 수락한 그 발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어떤 책무와 본인의 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저렇게 조금 처신을 조금 무겁게 가져가는 그런 변화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독해져서 말을 그만큼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하지만 또 꼭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차별화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문제였잖아요. 이런 문제는 지금 가장 답변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피해가지 않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 들으신 발언은 이제 그제 발언이고 어제부터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쯤 되면 독하게 마음 먹었다고 했는데 마음을 거의 굳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정 전 장관님. 네, 지금 군불 때우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어떤 당에서의 지지가 있거나 하면 입당과 그리고 어떤 역할에 대한 결심을 하겠다라는 뜻을 이미 비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다 때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냥 뭐 깜짝 쇼로 누구 이렇게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원총회 거쳤죠. 그리고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상임 고문단들까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이견이 없이 좁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즉 한동훈 장관이 전제로 됐던 지금 여당이 원하는 분위기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군불이 뜨뜻하게 이렇게 때워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이미 국회에 많은 기자들 앞에 나와서 그런 소신을 얘기하고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과 대비되는 발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지금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같은 당 내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대척점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게 이제 당에 입당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갈 준비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바타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냥 아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야 민주당은 이재명 맹종하고 사당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이 가진 가장 큰 리스크를 딱 실명을 거론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대립각으로 가겠다. 이 총선의 구도는 두 사람으로 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에 먹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야구로 말하면 구원투수인데 불펜에서 몸풀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이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걸까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날이죠. 국회 와서 본인의 의지를 사실 애둘러서 강하게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과 관련해서는요. 아마도 지금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박하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 12척밖에 없다는 정도로 상당히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을 끌어와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또 한동훈 장관 말고는 대안도 없잖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결국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실제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상당한 나름대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결집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어떤 들면 점이 있죠? 예. 지금 결국은 윤심이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의 아바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장소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당정 관계가 수직적인데 이 부분을 과연 깰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를 하면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고 선거전만 지휘하면 되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당대표예요. 이 상당히
복잡한 당무에다가 또 국회 현안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입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지만 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신이 되는 순간은 뭘 바라볼까요? 아, 이분의 비전이 뭐냐?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를 앉아 던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여의도 정치인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사투리부터 안 쓰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세상의 모든 길, 지금은 길이 없는 길. 하지만 누군가 처음에 그 길을 가기 시작했고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오다 보면은 길이 되는 그 길.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가려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국민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두 갈래 앞에선 한동훈. 2012년 박근혜, 2020년 황교안. 자,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모범 사례는 박근혜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020년 총선과 관련해서 실패 사례로 뭐 본인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황교안 비대위 체제가 꼽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당시에 두 사례가 어떻게 다르는지 이걸 좀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사례 모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지만 한쪽은 성공하고 한쪽은 실패한 케이스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여건이 한동훈 장관에게 가장 기대하는 모델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케이스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2012년 4월 총선을 석 달 정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렇죠. 박근혜 비대위가 그때 출범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는 디도스 사태 등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등장을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당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2012년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 기세를 이어가서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 황교안 모델은 실패 사례로 꼽히는데요. 한 장관과 같은 검사 출신으로 미래통합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유력 차기 주자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 참패하면서 정치 생명에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어느 시점으로 갈 것이냐, 어떤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건데, 자, 김희정 전 의원님, 네. 당시에 이제 정치 하셨잖아요. 네. 저때 막 네. 저도 그때 정치부 출입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지금의 상황과 네.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면 지금 뭐 내년 총선 준비하는 사람들 내부에서 뭔가 으쌰으쌰 분위기가 좀 생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이 바로 총선 직전에 비대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제 성공했던 박근혜 비대위와 상당히 유사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야, 비대위 상설화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평시에도 상당한 비대위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비대위는 그때 지금처럼 총선 바로 직전에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력한 대권 후보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누가 봐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고요. 지금 역시 현 여권에서는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따라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비대위원장 못지않게 비대위원들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선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은 당시 26살이었던 이준석을 지금 발탁했고 오늘날에 이렇게 뭐 전 대표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바로 예. 그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었죠. 김종인, 뭐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뭐 이상돈 교수라든지 또 컴퓨터 대표 클래스에 뭐 이런 등등 해서 와, 정치인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특정 친이나 친박 이렇게 하지 않고 혁신계 쪽에 있는 원내 의원은 한 분만 모셨고 대부분 밖에서 왔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방금 김종인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경제 민주화라고 해서 사실 보수 정당에서 지향하지 않고 다소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모시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당이 추구하던 정책을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슈를 갖고 왔죠. 네, 경제민주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비대위원 구성과 함께 야당보다도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게 이제 성공 여부가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당시에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진보정당에서 사실 가지고 왔던 경제민주화라는 그 이슈를 박근혜 비대위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서민층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뭐 노장년층의 이런 지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모델로 하기에는 한동훈 비대위 글쎄 지금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라는 지적을 합니다. 누가? 그 박근혜 비대위에 있었던 이분이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도 별로 얼마 남지도 않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구애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비대위를 끌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방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 반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친이에서 친박으로 뭐 당내에서 완전히 권력이 넘어왔고 그렇죠. 미래 권력이라는 얘기를 네. 그때 많이 했거든요. 미래 권력이 당권을 잡았고 근데 지금은 글쎄요. 뭐 미래 권력이란 말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인지 집권 몇 년째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 반경이 좁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때가 201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집권하는 해였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당시 박근혜 의원의 위치가 여당 속의 야당이라 할 정도로 대통령하고 상당히 정치적 각을 세워왔던 그랬었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앞서서 당대표를 한 전력이 있어요. 그것도 2004년도에 절체절명위기 때 차떼기 사건 때 긴급 투입돼서 그때 천막정당. 그 천막정당 치면서 사실은 그때 한나라당이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또 당시 박근혜 의원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선거의 여왕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선거 경험이 다양하면서 상당한 이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사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리하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윤 대통령의 복심이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정치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윤 대통령하고의 어느 정도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헤어질 결심으로 해서 작심하고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서 저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좀 발칙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예를 들면 이 지금 대통령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안 되지만 태권도에서 이야기하는 약속되는 정도 하면서 치고받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중도층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한동훈 장관 좀 하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좀 하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좀 한해 말을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에이 설마 경험도 없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데 진짜로 좀 한해 했던 사례도 있어요. 정치 신인에게 선거를 맡겼는데 승리했던 사례. 그게 언제였죠? 좀 오래됐습니다. 1996년에 이회창 전 총리의 사례가 이제 똑같이 법조인이고 정치 신인이고 그런 사례였거든요. 이회창 전 총재.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대법관이나 뭐 감사원장하고 그런데 쭉 법조인으로만 있다가 국무총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를 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죄송합니다. 헌법상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실세 장관으로 통하던 최영우 내무부 장관을 뭐 면접에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김영삼 대통령하고 좀 마찰이 있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내가 이런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하겠다라고 물러났었죠. 물러나고 나서 이제 3개월 만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신한국당에 이제 입당을 했고요. 근데 그 총선이 굉장히 물론 이제 과반은 못했지만 139석으로 해서 원내 1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2번 대선 출마를 했었고 사실 대선 출마 초기만 해도 이거는 뭐 시간만 가면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병풍이라든지 이렇게 뜻밖의 변수들이 있어서 결국 대권 도전에는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탤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취재하셨으니까. 예, 제가 그때 당시 신한국당 출기자였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창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 상당히 선풍적인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거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데는 상당히 조금 단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 당의 총재가요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천 작업을 사실상 김영삼 청와대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또 당 대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 허주라고 하는 김윤환 대표가 당 대표를 했고 사실은 이해창 씨는 들어와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지휘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지휘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수도권 선대본부장이라고 해서 이 일종의 뭐 무균질 정치라고 하는 박찬종 전 의원까지 있어서 이런 식의 뭐랄까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래서 승리를 했던 겁니다. 예, 뭐 그런 경험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정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건데 정치 경험이 없으면 정치 못 합니까? 여의도 사투리 안 쓰면 여의도에 못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한동훈 장관 대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땡큐다라고 윤나땡 들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치 경험 전혀 없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국가기관이 전체적으로 신뢰를 잃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 그리고 입법부 대상으로 해서 국민 신뢰도 조사를 하면 제일 꼴찌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국회 경험 있는 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버거울 정도로 입법부에 대한 국민들 혐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험보다는 그런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는 게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받고 있는 포인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등판 초읽기에 들어갔잖아요. 땡큐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 참 뭐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그쪽에서 쓰는 표현으로 한나 땡. 야당 입장에서는 관역이 많아지면 나쁠 것이 없으니 굳이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한동훈 땡큐죠. 꼭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자, 민주당은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올라오면 괜찮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상대 아닌가 싶은데요.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뭐 야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우리 지금 왼손 타자들 많은데 네. 구원 투수가 왼손 투수가 오네. 네. 땡큐지. 그리고 우리 언도수로 치는 사람들 많은데 언도수로 투수가 오네. 땡큐지. 네. 이 얘기가 맞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금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등판할 경우에는 민주당도 상당히 조금 대량 난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아마 총선 간판이 이재명 대표로 그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그러니까 받고 있는 피의자거든요.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 이것이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세피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국회의원은 이제 초선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단체장을 여러 번 하면서 선거를 여러 번 했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구세대 인물처럼 비출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인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도전자와 챔피언이 약간은 좀 뒤바뀌는 역할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약간 도전하는 역할, 뭐 그런 식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과연 세피에 걸맞는 새 정치를 얼만큼 보여주느냐, 그것도 하나의 과제이긴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어떤 문제부터 맞닥뜨릴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하고 여기까지 만들어온 이슈,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대형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김건희 특별법, 김건희 특별검사법, 특검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 과연 특검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을 하더라도 언제 하는 걸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일단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특검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의석수로 봐서는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으로 하더라도 지금 하지 맙시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지금 하지 말고 총선 끝나고 합시다. 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선고용으로 특검하지 말자는 거죠. 자, 특히 문제의 독소조항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독소조항 어떤 게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의 지적부터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독소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몰래 카메라 들고 가서 자기네들이 산 핸드백, 핸드백이라기보다도 그보다 좀 작은 파우치 정도, 이거를 주려고 했다. 근데 받았네 마네. 그거 사실상 자기네들이 산 거잖아요. 자, 이러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도 그럼 다룰 거냐? 수사하다가 이것도 있네 이렇게 갈 거냐? 그런데 그런 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바로 이 독소조항 여부를 놓고 여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특검법, 이 국민의힘 주장입니다만 국민의힘 주장으로서 독소조항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면 보시죠. 첫째, 추천권입니다.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이 특검 추천권이 지금 야당의 정의당과 민주당에 하나씩 나눠 갖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하다 이게 있네. 그럼 이거 브리핑하고 이거 있네. 저거 브리핑하고. 그래놓고 그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총선 끝나고 나오고, 의혹은 총선 전에 최대한 증폭되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게 생중계된다는 점.
자, 양은경 기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그 특검 추천권이 이제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추천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거, 이런 점을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이것은 이제 지금 올라온 법조항이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든 없든 인지된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수사할지 전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이제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아마도 이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사실상 생중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뒀다는 거죠. 뭐 명목상으로는 피해 사실 이외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피해 사실 이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 브리핑을,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어떤 대대적인 그 선전선중 도구로 이 특검이 활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좀 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게 앞으로 이제 28일 날 통과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특검 추천권. 자, 검사가 특검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당이 독점한다. 화면 보시죠. 특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이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교섭단체라는 게 20석 이하인 정당, 이건 정의당이에요. 딱딱 짚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법 안에 누가 할지를. 이 부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특검을 여러 차례 여야가 합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대한변협이라는 중립적인 단체를 통해서 추천해라.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립적으로 추천의 범위를 넓게 하거나, 예. 또는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쌍특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관련돼서는 지금 관련자가 민주당 사람도 걸려 있고, 그리고 저 국민의힘 사람도 걸려 있으니까 이건 결국 정의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동은 정의당이 가져가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 어떻게 됩니까? 그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야라고 적시한 것과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특검당 구성도요, 역대 유례 없이 크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를 구성하겠다고 했고요.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만 81억 정도 드는 그런 대규모 특검단을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구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돈을 써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모욕죽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아주 칼 잘 쓰는, 문재인 말 잘 듣는 검사들만 데려다가도 그렇게 탈탈 털어놓고서도 못했던 거를 지금 100명을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의도 자체가 너무나 진실 규명보다는 모욕주기에 있지 않나. 구성부터 잘못됐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과거 전례에 따라서 이런 중립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과거 특검만 따라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친문 검사인 이성윤 검사, 이성윤 특검 아니냐, 이문정 특검 아니냐,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정치적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특검이 꽤 여러 번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현직 검사가 특검을 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도의 민감한 수사를 소위 말해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현직 검사를 임용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진짜 작심하고 총선 그 소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선언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실 또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징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금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고, 본인도 지금 징계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윤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사전 논리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야당 단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안을 만든 부분은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그 일종의 협상을 위한 강력한 초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특검 같은 경우는 변협에서 4명 정도를 추천하고, 그리고
그때 야당만 그러니까 선임권을 갖는 최종적으로 2명을 추천권을 갖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 법안을 낼 때 틀림없이 아마 이 법사위나 이런 쪽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물러서야 될 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런 강력한 조항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헌법적으로 반헌법적인 아주 악법이라고 하면서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안이 그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진영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징되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 오기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여당의 지도부가 저 상당한 전략적 판단에 오류를 빚었다는 거죠. 어차피 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법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을 수 없다? 그럼 최대한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법을 약간 수정하게 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시점 자체를 빨리 당겨서 총선에 관계없이 빨리 가면 매도 빨리 막는 게 좋다고 우리 빨리 막고 가자는 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더 빠른 시간에 했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희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당시 여권 지도부 이 김기현 지도 체제의 저는 전략적 판단의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건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다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 그 기간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여당 지도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패스트트랙에서 하면 이 연말에 아마 자동적으로 부의가 되고 아마 본회의 통과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특임 이 지금 임명이나 그 기간을 따졌을 때 이거 총선하고 겹친다. 이 경우는 우리 거부권 행사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기 애매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사실은 당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이제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그래픽을 내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특검이 3개가 있었어요. 자, 화면 보시죠. 최순실 특검이 있었고 드루킹 특검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자, 보여주시죠. 수사 대상. 그런데요. 최순실 특검법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 드루킹 특검법은요. 대선 과정에서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 관여 여부였지만 이 드루킹 특검법도 어떻게 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댓글을 조작하고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공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드루킹 특검법의 주범은 드루킹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의 주범은 최순실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입니다. 투자자였어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돈 모은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 조작하는 거 알고서 혹시 돈 준 거 아니야? 이 당시에 그 투자자한테 돈 끌어모았을 때 투자한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에요. 자, 근데 왜 김건희 특검법이냐?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거 있네? 이것도 조사하고 핸드백 있네? 이것도 조사하고 지난번에 순방했을 때 어디 명품숍 갔다네? 이것도 조사하고 막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관련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거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거든요. 일례로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국정농단 이 사건 관련자 중에서 재판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근데 지금 김기춘 전 실장 쪽에서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인데 지금 본인이 재판 중인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인데 이거는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이 관련 두 글자를 가지고 이거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 이 수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말 그대로 지금 도이치모터스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라도 수사 과정에서 무슨
무슨 명품백 관련이든 아니면은 논문 얘기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해서 네, 앞서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사안까지도 다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가 항변할 구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선 특검법들하고 왜 사실 특검법들이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소위 복부수라거든요. 조항들을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련을 빼버린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수사 그 범위에 대해서 김정 전 장관님, 이 네. 부분은 좀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수사 얘기가 나오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별건 수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다른 수사를 하면서 거기서 수집된 다른 정황이나 이거 가지고 또 털고 그냥 계속 새로운 수사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서 사실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에다가 우리 별건 특검 할래요라고 적시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하는 게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돼서 사건이라면 특검 이름 자체도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면 이 특검의 범위가 명확해지는데 이름 자체를 김건희 특검 해놓고 사실은 이 주가 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겠다. 별건 수사하겠다. 그리고 탈탈 털겠다. 모욕 주겠다. 이거를 법에 명시를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냐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특검이기 때문에 범위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민주당 입장도 전해드리죠. 민주당은 문제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총선 후에 이 특검법 수용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우리 당이 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친명계인 좌장 정성호 의원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공평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장관이 과거의 잣대와 다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무슨 노래를 틀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테스형.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라 꾸짖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저 놀아준 오늘이 고맙긴 하여도 죽어도 오만이 또 내일이 두렵다. 김건희 특검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습니까? 그러니 인생 잘 살았어야죠. 자, 민주당에서는 법 앞에 예외가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저기 뭐 이게 공식 석상에서 또 테스형 노래를 틀고 이게 뭐 그 소크라테스를 희화하는 어떤 게 저런 식의 대응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 뭐 지금 말을 아낀다고 하는데 사실 말을 안 아꼈어도 저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희화화되는 뭐 저런 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좀 민주당 쪽에서 이게 특히 공보 조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검찰 취재를 다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른바 공보준칙이라는 거 만들어서 기자들 사실상 뭐 정말 취재를 못하게 했어요. 뭐 브리핑 같은 거 다 없애고 또 중간중간 이를테면은 뭐 지금 뭐 브리핑이라든지 뭐 이렇게 피의 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없애고. 조국 장관 때 그거 다 없애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포토라인에서는 뭐 그것도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없애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정권의 실세이고 뭐 대선 주자로까지 부각되던 유력 인물의 수사를 앞두고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봉쇄한 민주당이 지금은 또 이제 뭐 특검법에서 또 이렇게 뭐 브리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만들고 하는 악법도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이런 행태는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뭐 이 전체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그게 권력자든 권력자 가족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퍼스트레이디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검이 예외 없이 진행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총선을 앞두고 이걸 해야 될 것이냐 하더라도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겁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지금까지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헤칠 문제를 못 파헤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수사 개시를 여야 합의해서 총선 끝나고 그 직후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지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는 것과 그렇다고 그 사이에 무슨 뭐 증거인멸하고 그런 거 없지 않느냐. 김건희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자,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지켜보고, 그리고 이거 안 했네, 아니면 거부권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하면 한 대로.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우리 차재원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팩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임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이런 거에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거를 논의할 생각 없이 패스트트랙에 이미 4월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바로 이제 3월 말 고 4월 초에 이제 막 새로 구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그때 이미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6개월 동안은 상임위원회에 가 있고 이제 2개월 동안은 본회의를 거쳐서 12월에 5개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논의할 의도가 전혀 없이 처음부터 패스트트랙에 그 날짜까지 계산해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날짜를 보면 논의보다는 그러니까 진실 규명보다는 무조건 선거에 이용하겠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양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재 방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검찰 수사 훈령을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바꾼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가지고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검찰 수사 훈령을 바꿨냐면 기소 전에는 어떤 것도 밖에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아예 법무부 장관으로 땅땅땅 두드린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테스 형 얘기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검찰 수사 훈령 지키세요. 그런데 그 수사 훈령에 어긋나는 특검법을 왜 만들어서 매일 브리핑을 하고 거짓 뉴스로 선동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그 조국 장관이 만든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특검에서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못하신 부분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지금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총선 전에 하지 말고 통과는 지금 시키되 시점을 법에다가 총선 이후인 어느 시점에 한다 이렇게 못 박아서 가면.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자신들의 조건을 비슷하게 좀 내걸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에 대한 수사하지 말자. 총선 전에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지금 수사하자 말자의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수사의 주체가 누구죠?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될 이 지금 주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하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그 이후로 하라고 누군가가 정치권 지침을 내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왜 내걸었을까요? 정치적 타협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애들로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이후로 늦추자는 이야기는 사실상 저는 뭐 좀 타협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만약 정치적 타협이 저는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일단 민주당에게 우리가 이번 총선 전에 무조건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게. 단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을 좀 조정하자.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특검이 추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변협이 만약에 한 4명 정도 하고 그 4명 중에서 2명은 그럼 야당이 선택해라. 또 그리고 수사 범위 관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자. 이런 식의 정치적 타협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총선 이후로 늦추자는 부분은 사실상 민주당이 저는 받기 힘든 제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아까 김의겸 전 장관께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 여기까지 오는 거를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막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법안이 사실 어제 오늘 준비한 법안은 아닙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일정한 계획과 타임라인을 정해서 추진해왔던 법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의 얼굴로서 이 문제를 사실은 앞장서 막아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논의라도 좀 해서 전략이라도 짜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남구 을 선거구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정치적 고향입니다. 저희 애정과 보람이 함께 녹아있는 곳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얘기가 뭐예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니 패스트트랙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울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무슨 얘기예요, 저게? 네, 최근에 그 당대표직을 사퇴했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동안 바빴던 중앙단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당대표일 때 인요한 혁신위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에 있을 때는 대응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 김 전 대표가 이제 지난 13일 날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제 자맹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거고 울산 남구을은 김 전 대표가 17대부터 19대, 21대 총선까지 4차례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네. 자, 동아일보에 잠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니 지금 패스트트랙 다 얘기하고 있는데 참 시점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자신의 선거구는 지키겠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은 김기현 전 대표가 이거 풀고 갔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다 누구한테 왔어요? 한동훈 장관한테 온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첫 숙제가 이걸로 돼버린 겁니다. 근데 본인은 지역구 출마를 시사했다. 물론 이거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사가 혼재가 돼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뭐라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좀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당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어떤 변동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난번 강서 선거 이후에 어쨌든 혁신위원회도 띄워보고 또 당무감사위원회도 띄우고 또 부족한 것은 또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완성을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결국 그 완성은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건데 김기현 대표 시절에 어쨌든 혁신위원회와 또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었고 앞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사례 얘기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이 하위 평가 25%를 이제 비대위에서 불출마 선언하게 하고 이 희생하게 하고 했던 게 굉장히 성공의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은 비록 당에서 물러났지만 그 시절 만들었던 혁신위원회의 혁신안과 그리고 당무감사의 이 안이 어떤 왜곡도 없이 그대로 공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마당에 김기현 대표 울산 출마 얘기하는 게 조금 오비라 있을 수도 있어요. 김기현 대표 본인에게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좀 빠진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분도 전 대표예요. 전 대표 두 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한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서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안철수 의원 직접 겨냥해서 이번엔 XX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람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하면 안 된다? 1번 SNS로 당대표직 사퇴하고 잠적한 사람. 2번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는 사람. 3번 사무실에서 타인에게 명품백을 받은 사람. 4번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욕하다가 조용히 좀 합시다. 면박당한 사람. 4번이지 뭐. 4번입니까? 여럿이 식당에서 칸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알면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도저히 옆방에 대화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 목소리가 그렇게 컸어요? 앵앵거리잖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였으면은 준석이 금방 뭐 어제 해가지고 뭐 이랬다 뭐 하면 되는데 이거 뭐야 이준석이가 이렇게 해가 밥이 넘어가냐고요. 밥이 넘어가나요, 이 XX가. 자, 일단 그 식당 옆방, 식당 옆방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죠, 그때 그게? 지난달 초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요. 지난달 6일에 이제 그 여의도 복국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측하고 이전 대표 측하고 각자 일행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연히 옆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벽이 있는데 방음이 잘 안 되는 상태였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안 의원이 그 이전 대표의 그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닥터 린튼이라고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미스터 린튼이라고 그렇게 응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미국 같으면은 이거 지금 미국 정치인이 한국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헤이트 스피치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이제 옆방에서 식사하고 있던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 들렸던 거죠. 듣고서 이제 바로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합시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크게 하니까는 그 얘기를 이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막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도 뭐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굴하지 않고 뭐 내가 못할 말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고 각자 계산하고 이제 눈 안 마주치고 나갔다. 이제 그런 그 사건이었었거든요. 예. 그 얘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저기 지금 오늘 욕설까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정 장관님께서 옆에서 계속 웃고 계셔서 지금 지금 계속 이렇게 웃고 계신데 뭐 좀 논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국민들께 죄송하죠. 그리고 당사자가 제부주의고 불찰이라고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받아준다면 이거 시간 지난 사건인데 자꾸 이렇게 다루는 것도 참 민망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저게 그 당시에는 부주의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욕설을 이제 꺼낸 거잖아요. 예, 그 부분 입장까지 얘기해 주시죠. 그 욕설을 꺼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제부주의고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욕설에 대해서 이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의원과의 복국집에서 있었던 일화를 재현해서 현장 반응을 설명하다가 해당 욕설을 이제 XX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 의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부주의고 불찰이다. 앞으로 더 조심히 방송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이준석 전 대표가 아픈 대목이 소위 말하는 인성 논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해서 또 그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다는 부분에서 본인이 새로운 정치적 행보를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치의 알파의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감정을 함부로 배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분노가 끌어올려 하더라도 그걸 자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꿀꺽 삼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인의 신뢰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에게 조롱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아까 그 지금 욕도 문제지만 앵앵거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정말 금기시해야 될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옆방에서 떠드는 거 도덕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후일담, 험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도덕성하고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도덕성과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셨는데 도덕성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보죠. 민주당 총선 앞두고 공천 받으려고 공천 심사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상근 부대변인으로 열심히 일해왔지만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죠. 벌금 500만 원. 총선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경 전 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대변인직에서는 사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출마 선언도 사실상 물거품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동아일보 3면입니다.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총선에 나가도 되는지 후보로서의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정을 하는데 이번 보복운전 때문에 이경 전 부대변인은 부적격 꽝. 자, 하지만 이경 전 부대변인 보복운전은 아니다. 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있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심스러워하는 선대위 대변인일 때 굳이 그런 운전은 더욱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밤에 10시라고 했는데요.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 운전을 합니까? 네, 그동안 계속 다뤘고 후보로 부적격 판정이 난 만큼 더 이상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생긴 지 한 달 만에 또 여성 비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바로 그 북콘서트의 주인공이었어요. 최강욱 의원이 얘기할 때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웃었다는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당시 문제에 됐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저게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 자리였거든요. 그때 안 말리고 같이 웃으면서 논란이 됐고 그때 또 이 민영배 의원 말고도 다른 사람이 여의도 그 연구원 부원장인가요? 논란 빚었다가 사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민영배 의원이 이번에 또 이 단어를 썼어요. 방송에서도 잘 그 단어 안 쓰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번에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 당시 본인의 북콘서트 현장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이 그때 당시 박장대소하면서 같이 웃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민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불임 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 이런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글에서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두 검찰 출신인 거를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을 불임 정당 이렇게 부른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민 의원이 불임 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냐 이 문장을 다시 저 당은 쪽팔리지도 않나 봐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민 의원이 불임 정당 이 표현이 난임 가정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이걸 뒤늦게 의식해서 고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수정한 문장도 나중에는 이마저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도 방송에서 잘 안 써요. 아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불임이라는 단어는 그 그래픽 저희들 준비된 거 있었죠? 뭐라고 했는지. 불임이라는 단어는 사실 병과 관련돼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남을 비하할 때 쓰는 수식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불임 어쩌고 어쩌고. 불임 어쩌고 어쩌고. 불임 옛날에 불임 부부 불임. 근데 정당을 비하할 때 불임을 갖다 붙여놓고 그런 정당이라고 하면서 그게 X 팔리지도 않나 봐. 이게 완전히 그 난임 부부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불임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쓰는 단어는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 송영길 전 대표도 이망 썼다가 아주 한번 크게 이게 혼나고 나중에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최재형 다 용병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지금 용병으로 쓰는 거잖아요. 용병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윤석열을 데려다 쓴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치인들은 그거 다 알거든요. 저런 표현 안 쓴다는 거. 근데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임이라는 단어를 공식에서 이렇게 나쁜 단어와 결합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입에 옮기기도 참 못합니다만 쪽팔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쪽팔린 일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에 한 명이라도 그런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봤다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 아기 가지려고 온 가족이 그 애쓰고 몇 개월 동안 시도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런데도 또 그러면서 요즘은 그 임신하고 난 다음에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기 위한 휴가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 김수민 의원이나 송영길 대표가 이런 문제 지적을 했을 때도 그냥 가슴 아픈 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말 실수했나 보다. 이게 이 말 실수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절대로 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저런 식으로 말 실수하는 거예요. 입조심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길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전임 여성가족부 장관이라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더 이게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사실 뭐 그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사실은 양가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임신을 성공해도 초반에 임신했다는 얘기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난임 불임 부부들이 한 임신은 또 초반에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이런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지금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저출산 위기 벗어나기 위해서 뭐 그걸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이렇게 나쁜 단어에 막 붙여 쓰고 쪽팔리다느니 야 진짜 마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 최강 한파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결국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이렇게 춥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 제일 힘든 분들 누굴까요? 그렇죠.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시장 상인들. 이 추위와 사투 벌이는 새벽 시장 상인들을 한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점포 곳곳에 전기난로가 보이고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털모자를 쓰고 두터운 패딩을 입었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눈만 내놓아도 가시지 않는 추위에 난로 위에 올려둔 물로 손을 녹이기도 합니다. 손이 너무 얼으니까 물 잠시 담갔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올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장갑 다 끼고 아침에 너무 춥다고 그러니까. 건물안 점포도 상황은 마찬가지. 추위에 수조로 향하는 배수관이 동파될까 상인은 밸브를 열어뒀습니다. 영하 15도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독물 같은 거 약간 열어놓고요. 바닷물도 한 10%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손을 찔러 넣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에게선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입니다. 연말 모임이 한참일 시각이지만 추위에 시민들이 귀가를 서두르면서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올해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서는 추위에 도심 번화가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연말마다 각종 모임으로 불야성을 이루던 서울의 밤거리. 하지만 매섭게 몰아닥친 추위에 코로나 이후 모처럼 되찾은 활력을 다시 잃은 모습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아주 그냥 두터운 외투를 몇 겹씩 껴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북한에 10살밖에 안 되는 한 여자아이는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고, 아이고 김주혜인데 저기 핑크색 모피라고요? 네, 굉장히 고가의 명품 그 옷으로 추정되는 명품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주목되고 있는 김주혜의 사진입니다. 핑크빛 모피인데요. 호리젠탈 기법으로 공들여서 만든 재킷이라서 굉장히 고가일 것이다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김주혜가 공식 성상에서 여러 번 이제 의상을 선보였는데 대부분은 명품 못지않은 가격에 굉장히 고가의 옷을 입고 나와서 주목이 됐었는데 이날 저 핑크 모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리설주와 함께 동행해서 저렇게 찍힌 사진입니다. 예, 참 경제난이 심각한데 글쎄요, 뭐 후계자로 알려진 사람이 명품 옷만 입고 나온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3월에도요.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당시의 모습을 드러냈던 공식 석상에서 입었던 옷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한 $1,900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재킷으로 추정이 되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5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이제 어린아이가 화려한 의상을 착용하기 때문에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실상 외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요즘에 이 아이들을 뭐 5아이를 둬서 5둥이 아빠로서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았던 축구 선수 출신 그 방송인이 있죠. 이동국 씨.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동국 씨가 무슨 사건에 휘말렸대요. 뭔가 하고 봤더니 사기 미수? 사기를 치려고 했다? 이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이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처음에는요. 이동국 씨 부부가 한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이게 2022년도 10월이었는데요. 예? 왜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그대로 쓰느냐라는 내용이었어요. 어허. 왜냐하면 그 해당 병원에서 이동국 씨 부부가 아이들을 출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이 해당 원장의 반박은요. 내가 이 광모 원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포괄적으로 이 병원을 다 양도양수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광모 원장이 운영을 할 당시에 그 병원에서 출산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병원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그대로 걸려있던 액자를 그대로 둔 건데 이게 무슨 초상권 침해냐라고 하면서 법적 분쟁이 붙었었는데 그 당시에 조정 신청을 냈던 이동국 씨 부부가 그걸 철회를 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해당 산부인과 원장이 그 당시에 고소를 했던 그 조정 신청을 했던 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네. 본인들이 아는 그 전 원장과 뭔가 공모를 해서 본인에게 금액을 편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사기 미수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잠깐만요. 산부인과 병원에 걸린 홍보용 액자를 뭐 무단으로 걸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모델료를 달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왜 사기 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악용해서 거짓말이나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을 속여서 금전 배상을 받으려는 행위를 우리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거든요. 즉 이동국 씨 측에서 12억의 조정 신청서를 낸 행위 자체가 거짓말로 조정을 신청해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조정 신청서 내용이 전부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일단 양쪽에서는 초상권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느냐. 나는 이것을 동의한 바 없다. 왜 계속 내 초상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럼 이동국 씨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사기를 당하면 당할지 사기를 치는 삶은 전혀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해당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본인에게 병원을 넘긴 원장과 뭔가 공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광모 원장과는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교류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최강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요즘에 내 집 앞에 눈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벌금 내요. 그 일반 도로에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꼭 치우셔야 되고. 근데 눈을 치워주다 보니까 좀 과잉해서 눈을 치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눈 치우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옆에 있는 차가 눈에 이렇게 잔뜩 저 정도 되면 근데 저거를 이렇게 치워줬대요. 근데 아니 왜 눈을 썰어요? 빗자루로 뭐 그랬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옆에 있는 차 눈 치워줬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게요. 나름 아저씨는 이거 내일 아침에 얼어붙으니까 치워주시긴 했는데
빗자루로 차를 톡톡 치면서 하다 보니까 흠집이 났다라는 주장입니다. 아, 옆에 막 그 가시 돋친 그런 빗자루, 눈 쓰는 빗자루. 네, 차량 그 소유자분께서는 계속 치워주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열심히 쓸어주셨고 호의를 베푼 것이긴 한데 사실은 내가 2년 동안 자동 세차 한 번 안 하고 손 세차, 아이고. 셀프 세차만 할 정도로 애지중지 이 자동차를 아꼈는데 이렇게 빗자루로 쓱쓱쓱쓱 치워주셔서 흠집이 났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야, 세차 사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내가 어디 살짝 긁히는 게 낫지 차 긁히면 더 아까워하고 더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로 치운 거예요, 도대체? 빗자루로 싹싹 긁어주신 빗자루 건데요. 긁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아저씨 치우지 마세요라고 소리까지 질렀다는 거예요. 밑에서 보고 치우지 마세요. 예, 그런데 아저씨가 이거 눈 그대로 얼면 더 위험하고 이거 고생하니까 내가 쓸어주겠다라고 해서 이 차 주인은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 소식입니다. 예, 친절한 건 좋은데 나는 손 세차만 하지 자동 세차도 안 하는데 차 긁힐까 봐. 네. 자, 다음은 최강 한파에 모두 이렇게 움츠러든 와중에 오히려 더 좋아, 추워서 좋아 이렇게 추위를 반기는 우리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오늘자 동아일보 14면에 얘네들 기사 나왔습니다. 자, 아이고 저 뭐야 벌러덩 넘어지려고 하네. 쟤 누구예요, 쟤? 네, 푸바오입니다. 어제 오전인데요.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푸바오가 저렇게 눈이 오니까 눈밭에 뒹굴면서 미끄럼틀도 타고요. 대나무를 씻기도 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눈 오면 뛰어도는 것처럼 정말 행복한 겨울 추위를 만끽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아빠인 러버와 비교했을 때 좀 털이 누런빛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푸바오의 별명 중에 하나가 푸릉지. 푸바오 플러스 누룽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눈밭을 뒹구는데도 좀 노란 모습이 또 주목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눈밭에 구르면 왼쪽은 아빠 저렇게 하얀데 우리 푸바오는 약간 그래서 누룽지 플러스 푸바오 푸릉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 구르는데요. 이거 보실래요? 좋아 좋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추위를 그동안 즐겼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나타난 우리 푸바오의 모습입니다. 일반에게 공개되면 정말 얼마나 인기를 끌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